이 법문 듣는 여러분들이 모든 재앙을 소멸하고 뜻을 다 이루셔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길 발언하면서 2부 법문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금강경 실천의 문제점은 말씀드리려면 꽤 많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너무 이론만 말씀드리면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론을 자꾸 하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이론이 밥 먹여주냐? 이론만 자꾸 알아서 뭐 하느냐? 그거 갖고 어떻게 잘된 예를 좀 한번 들어봐라. 시원한 예 좀 들어봐라. 뭐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원한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 자신한테도 있고요.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조금 차츰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 이제 한국의 대표적이라고 할 만한 어떻게 보면 명사가 있습니다. 명사가 바로 이 백 박사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해서 매우 어려운 일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극복한 그런 신뢰가 있어서, 또 그것은 제가 먼 발치에서 본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더욱더 신심발심하시게 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절름발이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의 소원은 나는 절름발이를 고치는 게 아마 소원이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이가 찾아와서 당신이 이야기하는 대로 금강경이 있고 올라오는 생각, 즉 절름발이가 고통이다라는 그 생각을 자꾸 부처님께 바친다라면은 그것도 고쳐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실제로 그런 예는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이가 금강경을 열심히 읽고 절름발이를 고쳤다라고 합시다. 그럼 그이는요, 나는 절름발이었기 때문에 금강산도 못 가고 백두산도 못 가고 미국 구경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거 한이었을 겁니다. 나는 다리만 건강했다면 내가 가고 싶은데 훨을 날아서 다 갈 거다. 그래서 그이는 절름발이를 고쳐놨더니 신나게 뺑뺑뺑뺑 돌아다녔을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바라는 것이 있었다면, 물론 그런 케이스는 없어요. 이 가르침은 절름발이도 고치는 가르침인데 더 바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영생의 세계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영생의 세계를 가기 위해서 절름발이도 고치는 거지. 부처님이 고쳐주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절름발이가 그걸 너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절름발이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너희들이 탕자가 된 게 문제다. 탕자의 삶에서 벗어나서 부처님 세계를 향해라. 자꾸 향하면 부처님 세계도 갈 수 있는데 가는 과정에서 절름발이 고쳐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금강경이 있고 바치는 법은 절름발이를 고치는 법이 아닙니다. 영생을 가는 법인데 그 방법으로 하면은 절름발이건 뭐건 병신이건 바보건 다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까딱하다가 자기의 자기의 열등감, 자기의 문제점 해결하는 데만 활용하고 그것이 다 고쳐지면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면서 영혼의 세계에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갑니다. 그럼 부처님이 보기에는 참 단식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분들, 수도하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만하면 되었다 하는 만족감. 우리 만족을 덕으로 칩니까? 부덕으로 칩니까? 만족하고 감사해야지 하면 만족하는 사람이 불평하는 사람보다는 썩 낫죠. 근데 우리 불자는요, 만족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의 세계, 부처님 세계 갈 때까지는 자그만 소원성취되는 것은 절대로 만족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심, 탐진치,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치심을
수도자들한테 매우 경계라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게 돼요. 왜냐하면 영생이 목표지 소원 성취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수의 불교 신자들은 소원 성취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영생의 길에 대해서는 상당히 멀어져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것을 버릴 수 있는 그 가르침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지난번에 시간 내 끝마무리에 실무중생 등멸도자를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너희들은 탕자의 삶을 벗어나서 영원한 불자의 삶을 가는 것이 본래 목적이지, 작은 성취를 이 방법으로 통해서 얻은 것을 만족하고 안주하는 데서는 벗어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 영원한 부처님의 제자, 이것을 늘 마음속에 두셔야죠. 나는 장관이다, 국회의원이다, 이것은요, 참 뜬구름 걷기 짝이 없다. 이제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저는 시원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실천실례는 이제 황산덕 박사 이야기입니다. 요게 약간 인쇄가 잘못됐어요. 이분이 1917년생입니다. 그래갖고 1989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1969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 72세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요새 시구로는 일찍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은 전 종종 배웠던 분입니다. 근데 1917년생이요. 누가 1917년생이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1917년생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인 존 F 케네디가 1917년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황산덕 박사는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대통령감이라고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하고 동갑내기인 박정희 씨나 케네디는 대통령이 됐는데 나는 못 됐다라는 것을 늘 한탄했을 정도로 스스로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 경력을 읽어드리면은 그 말에 공감하실 겁니다. 이분은 이북 사람입니다. 평북 양덕 출신이고 경성제대 법문학부 법학과를 졸업을 하셨고 일제시대 때 사법행정 양과를 동시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새도 동시에 합격하면 수재인데 그때는 아마 더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갖고선 그때는 이제 그 재주가 많았던 사람이 돼서 수필가로서도 이름을 날렸다고 그래요. 수필가로, 그때 변호사 개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잘 모릅니다. 하여튼 수필도 꽤 썼던 분인데 해방이 되면서 이제 보성 전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울대학으로 옮겨서 서울법대 교수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저희는 법대를 안 다녔습니다만 저희 동기생들 중에서 법대 출신이 많고요. 그때 법불회라는 단체를 꾸미셨습니다. 법불회. 법과대학 불교 학생회라고 해서 서울법대 불교 학생회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때 법과대학 교수를 하면서 서울법대 학생들한테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불교 신자인 학생은 말할 것도 없지만 불교 아닌 신자한테도 아주 풍채도 좋으세요. 키도 크시고 풍채도 아주 덕망 있게 생기신 분입니다. 상당히 존경을 많이 받았던 그런 교수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서울대를 교수를 하시다가 학생들한테 아주 존경받는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학문으로서도 아주 뛰어났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 이제 총장을 잠깐 하셨는데 한 6개월 하다가 대통령으로부터 법무장관 발령을 받아서 법무장관 했고요. 법무장관 하다가 또 문교부 장관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독실한 불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 이제 학생 때 불교하면서 우리 불교계에는 황산덕 씨라고 하는 거물도 있다. 이것을 불교계의 자랑으로 생각했을 정도로
명사가 대개 기독교 믿지 불교 잘 안 믿었거든요. 근데 이런 명사도 불교계에 있다라고 자랑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불교계의 명사가 드물었던 모양입니다. 이분하고 제가 여러 번 그 대각사에서 배웠는데요. 꽤 큰 스님들도요, 이분 앞에서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학생들한테 미리 얘기를 했고 스님들이 뒤에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까지도 황산덕 박사 하면 상당히 존경을 했던 그런 대단한 분으로 그렇게 아주 명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가 상당히 아주 인상도 아주 덕망스럽게 생겼습니다. 아주 되게 재승박덕이라고 해서 재주는 있어도 덕이 적은 분이 있는데 이분은 재주도 아마 비상한 분이었던 것 같은데 아주 덕도 훌륭하셨대요. 그래 여기 썼어요. 서울법대 교수 시절에 등록금이 없는 제자 송항린 씨, 서울법대 69학번인데 이게 이제 등록금이 없어서 가난하기 때문에 등록금을 줬대요. 근데 그 학생이 어떻게 가난한 줄 알았냐면 황산덕 박사의 딸이 59학번으로 서울법대 학생이었습니다. 딸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반에 이렇게 어려운 애가 있어서 등록금을 못 낸다. 그때는 요새는 참 사기가 좋아졌던 것 같은데 그때는 등록금이 없어서 서울대 같은데 입학을 해도 못 들어간 애들이 꽤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해인가 10명이 못 들어가니까 어떤 독지가가 다 물어줬던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땐 참 어려웠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딸도 모르게요. 몰래 어떻게 줬대요. 나중에 이제 그걸 알았는데 이 송항린 씨라고 하는 이가 그 뒤로 이제 지금 미국에서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교포인데 우리 선생님 훌륭하시다고 그래갖고선 황산덕 박사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2009년에. 그러니까 이는 굉장히 덕망도 있는 분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또 아주 그 정의의 사나이로 이제 소문이 났습니다. 뭐냐면 1961년에 5.16이 났습니다. 제가 이때 시절을 잘 압니다. 1960년에요. 4.19가 났어요. 그리고 1961년에 5.16이 났어요. 근데 이제 4.19가 이제 장면이라고 하는 이제 총리죠. 이때 좀 정치를 잘못했나 봐요. 이때 그냥 데모를 어떻게 많이 하는지 심지어는 초등학생까지 데모를 했었습니다. 아주 거리가. 초등학생만 한 줄 아세요? 스님들까지 했어요. 스님들. 이게 나라가 아주 참 어수선했던 시절입니다. 제가 그때 고3에서 대학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절 다 났을 때가 돼서 다 압니다. 그러니까 5.16이 딱 났을 때 군사 독재라고 그래서 그때 거부감이 지웠어요. 왜냐면 하도 어수선했던 시절이니까, 그냥 이럴 때 좀 누가 독재자가 와서 싹 잡아야지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판국에 이제 박정희 이제 대통령이죠. 거기가 딱 5.16 뭐 이제 그땐 혁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구테타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일으키고 나니까 그때 시원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황산덕 박사는 반골 기질이 있어요. 덕망은 있었지만. 그래갖고서는 그때 그 기억을 제가 생생했는데 이분은 서울법대 교수로 있었지만은 동아일보 논설위원이기도 했습니다. 사설을 썼어요. 그때 그 기억을 제가 생생하고 있는데 그때 헌법을 개정하려고 했던 겁니다. 내각 책임제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개헌을 하려고 했는데 헌법 개정이 만능이 아니다 이런 사설을 썼는데 그냥 사설을 쓴 게 아니라 흥분이 돼갖고서는 뭐 속에 있는 적개심까지 막 드러내고 아마 이랬던가 봐요. 본인이 나중에 책으로 너무 흥분되게 글을 썼다라는 표현을 뒤늦게 했습니다. 근데 그걸 듣고 발끈을 했습니다. 그래갖고선 그때는 검사가 뭐 조사하는 것도 없어요. 뭐 군사 독재 시절이니까요. 집어넣어. 이 천하의 황산덕 씨도 깜방에 갇힌 겁니다. 이제 그런데 대개 구속을 올 때는 어떻습니까? 요새 같으면 뭐 판사한테 뭐 구속 적부심 해갖고서 뭐 이런 게 있어요. 구속인데 그때는 뭐 한마디에 그냥 구속입니다. 근데 이가 법과대학 교수니까 제자들이요. 다 판검사예요.
요새는 어떤지 몰라도 그때는 서울법대가 휩쓸었을 때입니다. 고시가 됐어도 서울법대가 한 60, 70% 하니까 판검사는 거의 다 제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깜빵에 갇혔지만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 거 썼다고 해서 그게 뭐 아무 잘못입니까? 우리들이 다 판사고 검사고 변호사고 이러니까 선생님 변호해드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이분이 굉장히 존경을 받는 저 교수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와서 다 그랬대요. 그 뒤늦게 글로 그렇게 썼어요. 책으로 나왔는데 그 책이 지금 없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깜빵에 있어도요 두려울 게 없었어요. 뭐 천하의 박정희, 뭐 네가 나를 어떻게 하랴, 뭐 내가 뭐 너보다 배운 것도 더 배우고 아마 그 자부심이 대단했을 겁니다. 내가 뭐 대통령보다 못한 게 뭐 있어. 공공욕에 할 정도로 뭐 풍시도 좋고 대단했던 걸 느낍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깜빵에 갇히고 나서 1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제자인 판검사 변호사들이 와서 선생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고 위로하고 이랬던 것은 1개월밖에 안 갑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야, 나를 누가 건드려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곧 석방이 될 것이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뭐 어떻게 잡아낼 것이냐 이랬는데 1개월 지나 2개월 지나 요게 아마 6월인가 이렇게 됐대요. 6월. 이게 5.16이 났죠. 5.16이 5월 달에 났는데 바로 잡혀 들어간 거예요. 6월인가 7월인가 이렇게 잡혀 들어갔습니다. 6, 7월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1개월은 아주 당당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2개월, 3개월 지나도 전혀 재판도 안 하고요. 소식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찾아서 위안하는 제자들도요. 다들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이제 검사가 와서 조사를 하려고 해도 검사들이 다 피한대요. 아,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 요새 같으면은 선생님이 막 할 거. 그때만 하더라도 선생님을 높게 봤던 시절이기 때문에 우리 가르쳐준 선생님을 내가 어떻게 검사 노릇을 하느냐. 그러면서 검사들이 다 피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검사의 뭐 조사도 안 받고요. 마냥 세월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4개월 이렇게 되니까요. 이제 실망이 되더랍니다. 자, 이렇게 낙심이 될 때 이제 금강령 파친법이라도 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한 4개월, 5개월 되니까 완전히 다운이 되는 겁니다. 얼굴색도 변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법학으로 해서 배웠던 모든 것, 수필도 많이 썼죠. 글도 많이 썼죠. 그 글이요. 지금도 제가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어려웠던 그 시절에 학생들이 서로 돌려서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럴 정도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그 자부심도 많았고요. 실력이 있었고 덕망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대통령 되고도 남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깜빵에 이렇게 되고 나니까 한 4개월 되니까 완전히 마음이 황폐해지면서 좌절감이 딱 생기면서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 이제 그런 아주 그 좌절감으로 꽉 찼었다고 이제 그렇게 글을 씁니다. 근데 그 부인이요. 그 부인이 유명합니다. 동국대학교 불교 대학원을 나왔던 석사 출신의 그 에리트인데 그 나이에 석사가 좀 드물었습니다. 그분이 백성욱 박사를 독실하게 따라드리는 그 제자입니다. 이건 찾아간 거예요. 우리 남편이 지금 깜빵에 들어가서 언제 나올 기약이 없습니다. 처음에 한 달 동안은 뭐 그래도 여러 제자들이 와서 아무 염려 마십시오 하더니 천하에 뭐 그때 김종필 씨도 만났다는 얘기를 해요. 이런 박정희나 김종필 앞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우리 남편은 영원히 나올 길이 없고 막막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부인이 보따리 싸갖고 백 박사님한테 찾아간 겁니다. 그 부인은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물론 황선덕 씨도 여러 번 봤습니다. 소사에서도 봤습니다. 백 박사님 밑에서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백 박사님이 지시가 뭐냐 하면은 금강경 독송해라.
그리고 하루에 7독해라. 7독이라는 게 이제 이때부터 이제 등장을 합니다. 7독이 의미가 있는가 봅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생각을 바쳐라. 그리고 이제 미운 사람은 거기다 대고 미륵전열애를 해라. 뭐 이렇게 가르치셨겠죠. 우리가 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독실한 불교 신자였지만은 부인은 백박사님한테 다녔지만 이인은 안 다녔어요. 근데 왜 안 다녔는가 하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사실 저 잘 모르시지만 제가 백박사님의 일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훤히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산덕 박사가 천하의 황산덕 박사로 자비심이 있는데 남의 마음을 훤히 아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찾아가요? 그랬대요. 그래서 그 부인은 백 박사님을 만나 뵙지 못했어요. 부인은 어떻게 왔어요? 근데 그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 황산덕 박사는요, 뭐 서울 법대 교수도 오고, 고문, 뭐 행정사법 다 파스를 하고, 아주 풍채도 좋고, 그리고 여자는 석사밖에 안 되니까 여자가 훨씬 약한 거겠죠? 요거는 여담입니다만 사실은 알고 보면요, 전생에는요, 전생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고, 전생에는 그 부인은 스승이었대요. 그리고 황 박사는 그 제자였대요. 근데 실제로 그랬대요. 가서 돈 벌어오고 그러면 부인이 다 썼대요. 그리고 부인이 시키는 대로 다 했대요. 얘 밖에서는 서울법대 교수에 사법행정 다 파스했어. 뭐 장관했어. 근데 집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전생이 스승이거든요. 돈 벌어온 거 다 마음대로 하고요. 시키는 대로 다 그대로 해요. 불교 쪽에는 왜 한 수가 더 앞서는 게 부인입니다. 부인은 너무 잘난 척하고 뭐 한다라고 소문이 쫙 났던 사람입니다.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뭐 거기에 대장도 하고 이랬던 정도로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극성인지요? 두 내외가 똑같이 황씨예요. 옛날에 동성동본 결혼 안 한다라고 그러는데 이 전생에 이 승려 노릇하고 큰 스님 노릇한 사람들이 그때 동성동본을 깨면서 결혼했다는 것은 가히 대단한 일입니다. 요새도 잘 안 되는데 그랬을 정도로 동성동본 결혼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부인은 백 박사님의 독실한 신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깜빵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금강경 7독을 해라. 그리고 이제 미륵전열애를 해라. 이제 이 처방을 내리셨고 올라오는 모든 생각을 바치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 부인이 상당히 똑똑합니다. 겉으로 보면 뭐 이분이 더 나은 것 같아도요. 근데 이제 부인이 딱 가서 보니까 실망을 팍 하고 있는데 얼굴이 꼭 죄수 같더래요. 그래서 당신이 얼굴이 그전에는 안 그렇더니 왜 이렇게 죄수처럼 됐어? 그건 당신의 마음이 벌써 죄수가 돼서 얼굴까지 그렇게 변한 거예요. 마음이 죄수가 되고 얼굴이 죄수가 되는 한은 당신은 감방에서 도저히 나올 희망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감방에서 나오느냐? 당신 마음이 먼저 부처님 마음이 돼야 돼요. 당신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된다면 얼굴도 부처님처럼 변할 뿐만 아니라 부처님 마음 같은 것을 천하에 누가 깜방에다 가둬두겠어. 그러니까 당신이 깜방에서 나오려면 먼저 그 죄수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고치랬대요. 그 책으로 나옵니다. 황 박사가 나중에 깜방에 나와서 그 책을 써서 세상에 냈어요. 그 자세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그 책을 통해서 읽은 겁니다. 이제 부인은 백 박사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책에도 백성욱 전 동국대 총장의 지시로 금강경 7독을 읽었다는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황 박사가요, 자존심이 되게 쓰였는데 부인이 와서 당신 얼굴은 죄수 같다. 당신 마음이 죄수니 어떻게 깜빵에서 나오느냐. 이런 훈계를 들으니까 화가 대단히 났다고 이렇게 글로 썼습니다. 화가 났겠죠. 자기 그런 잔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렇지만 별 수가 있어요. 본래 불교 신자이긴 하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금강경을 읽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금강경을 자꾸 읽는데 그전엔 뭐 금강경은 대개 불교하는 분들은요, 금강경은 그저 기초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실제로 저 불교를 제대로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유식을 해라. 그리고 화엄경을 해라. 유식을 최고로 칩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려면 가나선 해라. 금강경은
물론 조계종이 소유경전이지만 그것은 누구나 다 하는 기본이다. 그래서 금강경은 그렇게 잘 안 칩니다. 불교 학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이 금강경은 다 아는 줄 아는데 이제 그때부터 허례니까요. 깜빡에서 나오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금강경을 읽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썼어요. 금강경을 읽으면서요. 그전에는 삭막했대요. 내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열심히 했던 것은 다 수포로 돌아갔다. 나에게 희망은 영원히 없다. 그거 생각하면 막막했는데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어지더래요. 막막한 생각이 점점 사라지면서 차츰 든든해지더래요. 아무 빽도 없어요. 날짜는 가는데. 근데 겨울이 닥쳐왔습니다. 겨울에 저는 깜빵에 안 가봤습니다만 난로가 없다고 그럽니다. 추운 겨울에 달력이 왔더래요. 11월 달쯤 됐나 봐요. 새 달력이 오죠. 새 달력이 딱 왔는데 국가재건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죠. 최고의장 사진이 딱 달린 달력이 자기 깜빵 앞에 독방을 썼나 봐요. 딱 왔는데 그걸 보는 순간 기분이 어땠을까요? 눈에서 불이 나더랍니다. 이 친구가 나를 잡아넣어? 네가 나보다 나 잘나? 불이 확 나더랍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 생각이 네 마음이냐도 몰랐을 거예요. 그분. 아무리 천하의 황선덕씨. 바치라고 그러고 이제 미륵존 여러분을 하라고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자꾸 이제 미륵존 여러분 했는데 1시간인가 뭐 하고 나니까 뭐 미운 생각이 없어지더랍니다. 미운 생각이 없어지면서 이제 계속 금강경을 읽으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점점 삭막해 든든하면서 자 이제 그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우리 꼭 공부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삭막하면요, 이 금강경 던지면 삭막이 사라져요. 사라지면서 든든합니다. 이제 자기도 모르게 든든한 게 있고 희망에 찹니다. 이렇게 얼굴색이 밝아져요. 그리고 금강경 뜻이 알아지면서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오로지 금강경, 독경, 삼매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이가 나중에 금강경 자꾸 읽다가 비법, 비비법. 요게 어디 나오죠? 금강경 몇 분에 나오죠? 7분에 나오죠? 요 구절에 가서 확 알아지는 게 생기더래요. 마음이 확 알아지는데 환심이 나더래요. 환심이 나는데 그 이튿날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재판이고 뭐고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도 좋아서 그 즉시에서 조계사 대웅전에 가서 부처님한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 3배를 했는지 3,000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가 이제 정초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분이 이끄는 이제 불교 학생회가 있었고 그 불교 학생회를 아주 옛날 분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 지금 현대 불교의 주관으로 계신 그분들은 그 룸비니 학생회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룸비니 학생회 나갔고 그분이 이제 거기 그 법회 총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세배를 갔었어요. 세배를 갔었는데 정초인데 얼굴이 환하시더라고요. 깜빵에서 나온 분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 근처에 있는 분이 며칠 전에 더 좋았대요. 그래서 그이는 그 뒤로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가 됐고 그 부인은 그리고 백 박사님한테는 어려워서 못 오는 건 똑같았고요. 그 부인은 아주 열심히 다니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변화가 생겼어요. 뭐냐 하면은 그이는 굉장히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었고 덕이 있었고 장학금도 줄 정도로 모든 것을 갖춘 분이었습니다. 근데 대개 그런 소위 지성인들은 대개는 야성이 강합니다. 되게 야당치기 돼요. 비판을 잘합니다. 남의 단점을 잘 봅니다. 단점을 톡톡 꼬집어서 신랄하게 분석하고 비평하고 야당의 편에 씁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같이 핍니다. 근데 이상하게 금강경 읽으면서요.
거의 사고방식이 싹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은 아마 이렇게 깨쳤겠죠. 그 비판하고 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다라고 아마 알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요, 어떻게 보면 박정희 씨나 이런 김종필 씨에 의해서 깜빵에 억울하게 6개월 갔다 왔지만은 그 뒤로는 그 비판하고 날카롭게 하는 이런 기질에서 벗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게 유명한 또 그 정비석 씨와 그것도 일종의 그 싸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정비석 씨가 자유부인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요새 정비석 씨고 황산덕 씨고 다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근데 그 자유부인이라는 소설은 무엇을 테마로 했느냐면 대학 교수 부인이 춤바람 난 것을 테마로 쓴 소설입니다. 대학 교수 부인이 춤바람이 나서 자유부인이 돼서 바람나는 이런 걸 가지고 자유부인이라는 소설을 써서 6.25 직후에 나왔던 소설인데 이걸 갖고 그때 나라가 떠들썩했을 정도로 아마 베스트셀러도 됐겠죠. 그런데 이런 글을 보고 대학 교수였던 황산덕 씨가 노발대발을 한 겁니다. 아무리 저거 해도 요새는 대학 교수도 하도 흔하고요. 대학 교수 부인도 하도 흔해서 대학 교수도 별 잡놈이 많고요. 죄송합니다. 여기 대학 교수님들 계시는데. 그리고 대학 교수 부인도 별 사람이 다 있겠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대학 교수 오르면 좀 수도 죽었고 굉장히 존경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대학 교수 부인도 사회 지도층이었습니다. 그냥 그때 황산덕 씨가 정비석 씨를 향해서 날카롭게 반론의 글을 폈습니다. 당신 말이야, 삼류 작가다. 해필이면 대학 교수 부인이 바람난 걸 소재로 해서 자유분이라는 소설을 쓰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 반론을 대학신문, 서울대학신문에다 기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비석 씨가 또 반론을 하는 겁니다. 예술의 영역에는 대학 교수 부인도 예외가 없다. 자유부인을 즐겁게 읽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또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불같은 승격입니다. 황산덕 박사가. 불같은 승격이 돼서 당신 글을 읽어봤다. 읽어봤더니 역시 삼류 작가더라. 그러면서 또 깠어요. 그러고서는 서로 아주 왼수가 됐습니다. 그때 원로 지성인인 누구더라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게 중재를 나섰습니다. 이거 대한민국이 다 사랑하는 인류 작가고 인류 대학 교수인데 서로 싸움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선 서로 화해를 붙여서 둘이 친해졌는데 둘이 친해진 뒤에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몇십 년이 흐르고 나서는 황산덕 씨가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그때는 대학 교수 부인이 바람난 것을 소재로 쓴 정비석 씨를 향해서 이렇게 야단을 쳤는데 이제 세태가 하도 변했다 이거예요. 너무나 도덕이 타락했다 이거예요. 내가 그때 대학 교수 부인을 소재로 자유부인이라는 그런 소설을 써서 그렇게 노했던 것이 너무나 무색할 정도로 사회가 타락을 했고 그 글을 쓴 정비석 씨 역시 내가 그때는 그것을 용감하게 진보적이라는 입장에서 대학 교수 부인을 건드렸는데 지금 사회가 하도 타락을 해서 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됐다. 너무나 유치원 정도가 됐다. 그래고선 둘이 서로 친해져서 사회가 타락한 것을 서로 개탄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황산덕 박사가 머리도 좋고 덕도 있고 이렇지만은 진심을 못 닦았던 것 같아요. 진심을 못 닦고 나중에 글도 그렇게 썼어요. 그 진심이 깜빵에 가게 한 원인이다. 근데 요새도 황산덕 박사 하면 군사정권의 반기를 들고 용감하게 군사정권을 비판한 용감한 법학자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근데 그이는 뒤로 반성을 했어요. 이것이 그리고 정비석 씨하고 싸운 것도 다 진심이다. 그러고선 그것도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 진심이 있으니까 정권이 그렇게 보이는 거고 사회가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정비석 씨하고도 친해졌고 아마 그것은 금강경익은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하고 화해도 했습니다. 그래서요,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래갖고선 야성에서 여성으로 변했어요. 법무부 장관 잘하니까 그 다음에 문교부 장관, 요새는 교육부 장관이라고 그럽니다. 문교부 장관 시켰어요. 이게 불자로 새롭게 태어난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그 이제 제자들이 있습니다. 서울법대 제자들은 황산덕 박사를 참 존경했습니다. 저는 그 제자들하고 얘기를 가끔 해봐서 압니다. 뭘 보고 존경했냐면 그의 군사정권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그걸 보고 존경을 했어요. 아, 우리 선생님은 덕도 있으시고 참 지식도 있으시고 참 존경을 많은 분이다. 아, 그리고 정의에 맞서서 용감하게 깜빵을 갈 정도로 용감하신 분이다. 그러다가 어느덧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자네 이제 출세 한 자리 해보게. 이제 어느덧 정권의 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법대 출신들이요, 우리 선생님은 타락했다, 그렇게 글을 신문에 크게 쓴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타락도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왜 깨친 거예요. 불자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것은 깜빵에 간 것을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의 성내는 마음, 급한 마음이 그런 화를 불러왔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금강경을 통해서 그것이 아마 자기 마음임을 깨쳤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런 야성의 그런 성격에서부터 변해서 여성이 됐고, 정부에 가서도 크게 일을 했고, 비록 제자들로부터 선생님은 타락했습니다, 배신자입니다라는 소리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변했다라는 것은 그가 실제로 타락했다라고 하기보다도 부처님 향하는 마음이 결국은 여여부동하게 만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이것은 우리 금강경 가르침에 훌륭한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소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만은 거의 다 끝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냥 대략 말씀을 그냥 마칠까 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은요, 또 의의가 있는 날입니다. 뭐냐 하면은 요번 학기라면 학기의 마지막 강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고해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는 오늘부터 날씨도 덥고 그래서 한 달간 쉬었다가 8월 17일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입니다. 그때 이제 새 마음으로 다시 금강경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그때 강의를 다시 시작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1학기 전반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